며칠 전 상담실에서 있었던 한 장면이 아직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저 손주의 합격을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생계가 끊길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하신 말씀입니다. 서류 위에는 수급 중단 통지서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손주에게 보낸 돈은 고작 몇만 원, 많아야 몇십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생계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거나 잠시 들어왔다 나간 돈이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겨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몇 달 뒤 날아온 통지서 한 장이 평생의 안전망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을까요?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아이한테 용돈 주려는데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하나가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만 많아도 무조건 수급이 끊긴다. 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 재산으로 보고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도심 지역, 즉 남천구 같은 곳은 약 1억 원 가까운 금액까지 기본 재산 공제로 인정됩니다. 도시 외곽은 약 8천만 원대, 농어촌 지역은 5천만 원 중반 수준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손주가 넣어준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갑자기 수급이 끊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할머니께서 손녀가 50만 원을 넣어줬는데 혹시 수급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조사가 들어왔을 때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있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꼭 알려주세요. 신고만 제대로 해도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몇만 원의 기쁨이 몇 년치 수급 중단으로 이어지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권리입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겪은 사례와 함께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의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는 기본 재산 공제 외에도 긴급 상황이나 생활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생활준비금이 따로 인정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500만 원가량이 추가 공제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도심 지역에서는 1억 원 초반까지 통장에 돈이 있어도 수급 자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괜히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겨우 10만 원이 입금됐을 뿐인데 왜 수급비가 줄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단순한 입금액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금융상품에 목돈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생기는 이자가 소득으로 잡혀 계산에 반영됩니다. 금액 자체보다도 이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에 잠시 넣어둔 돈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천구에 홀로 사시는 박할머니 사례를 들어보죠. 보증금 1,2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통장에는 약 2,7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돈을 갖고 있는데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산을 해보니 총 재산이 4천만 원이 채 안 되었고 남천구의 기본 재산 공제선보다도 6천만 원 이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상담 후 할머니는 한숨 돌리며 안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까지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심 지역은 통장과 보증금을 합쳐 약 1억 원, 외곽 지역은 약 8,500만 원, 농촌과 기타 지역은 약 5,800만 원 정도까지는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비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수급 자격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 사시는 분이 통장에 2억 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생계급여는 줄어들겠지만 일정 부분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산해 환산한 월 소득이 기준선인 약 76만 원을 넘어서면 생계급여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기준선이 더 높기 때문에 설령 생계급여는 끊겨도 다른 지원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녀가 드리는 용돈입니다. 실제로 정노인 한 분이 상담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매달 몇십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이게 계속 쌓이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이 드리는 생활비는 고정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받는다 해도 1년이면 300만 원, 10년이 지나도 3천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기준선을 크게 위협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금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나 병원 치료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걸 신고해야 하나요?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0만 원 안팎의 금액은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천만 원 단위로 보상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알려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금이나 적금 만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 갑자기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도 따져보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입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부어온 적금이 이제 만기가 되어 목돈을 받게 됐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금액 이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1천만 원 내외의 적금 만기금은 기준선 안에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다시 적금이나 고정금리 상품으로 묶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되어 수급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차라리 일반 입출금 통장에 그대로 두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자는 거의 없으니 불필요하게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관리하기도 편리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걱정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다급하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1천만 원 올려달라는데 이게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실제로 전세금이 1천만 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상폭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커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즉, 억 단위 자산의 이동이 있을 때가 진짜 주의해야 할 순간입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의 일시적 금액으로는 수급 자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 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지요. 어떤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요? 원칙은 단순합니다. 변화가 생기면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새로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즉 일을 시작하거나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결혼에 가구해서 빠져나간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예상치 못한 큰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받은 소액의 용돈, 가족이 마음으로 드리는 생활비, 그리고 적금이나 예금 만기처럼 본래 본인 소유였던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큰 돈일까요? 법적으로 명확히 수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경험상 1천만 원 이상의 자산 이동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리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실 점은 신고를 깜빡했다고 해서 바로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나중에 뒤늦게 신고해도 대부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하지만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이미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할 수 있고 심하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 할머니는 1년 동안 아들이 매달 몇십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봐 신고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고 정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생활비 차원에서 드린 돈은 대부분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담당 공무원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불이익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늦게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가 매일 걱정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기지 말고 작은 변화라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요. 왜 자녀가 드린 용돈이나 생활비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이 마음으로 드린 지원은 공식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숨기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담당자들도 대부분 상황을 이해하고 단순한 실수에는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자주 받는 또 다른 질문은 자동차 문제입니다. 집에 차가 한 대 있는데 괜찮을까요? 결론은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 시세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식 중형 세단 시세가 300만 원 정도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천만 원대 신차는 재산으로 환산되므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 명의로 통장에 돈을 넣으면 괜찮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복지 담당자는 가족 금융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통장에 큰 금액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숨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원금 반환이나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 명의로 정직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 소유에 대해서도 많이 물으십니다. 내 집이 있는데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결론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대부분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전세나 월세보다 계산상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집값이 지역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면 일부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자녀 소득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월급을 받는다면 가구 소득에 합산되지만 분가해서 따로 살면 부모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같이 살더라도 근로소득에는 일정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에서 생계급여는 줄어들 수 있어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 주민센터나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담하는 것입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수급 자격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물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배우자 관련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선보다 적으면 차액만큼은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투자 문제입니다. 주식 부동산은 모두 재산으로 계산되고 특히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언제든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핵심은 안정성이므로 투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세 가지 덫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생명보험 해약금은 원래 내 돈이라도 큰 금액이면 재산으로 잡혀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 부의금은 즉시 지출하면 문제 없지만 통장에 오래 두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텃밭 채소 판매처럼 반복적인 농사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임대 수입입니다. 방 하나를 세 주어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누적되면 큰 소득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은 일시적인 돈은 괜찮지만 정기적이고 반복되는 수입은 모두 소득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재산 기준 차이도 중요합니다. 도시 지역은 약 1억 원까지, 농촌 지역은 5천만 원대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지역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작은 돈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큰 금액이나 반복 소득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자격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기준이 높은 도시로 이사 가면 수급 자격에 유리한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도심 지역일수록 재산 공제 기준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활비, 임대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지역 기준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을 넘으면 중단될 수 있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약 20만 원 정도 더 높은 소득까지 인정되고 주거급여는 이보다도 더 유연합니다. 그래서 혹시 생계급여가 끊기더라도 다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현장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첫 번째 팁은 통장을 하나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누어 보관한다고 해서 확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 담당자는 모든 금융 거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좌가 여러 개면 관리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의심만 생깁니다. 통장을 한 곳으로 모아두면 훨씬 깔끔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상품 선택입니다. 적금은 매달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계산되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예금은 만기 시 한 번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적금에 넣기보다 예금이나 일반 입출금 통장을 활용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이자보다 중요한 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팁은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보험금, 상속금, 퇴직금처럼 큰 돈이 들어오기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돈을 받으면 제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묻기만 해도 담당자가 정확히 계산해주고 기록을 남겨줍니다. 미리 상담을 받아두면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드리려 할 때 얼마까지는 괜찮은지 미리 알아보시고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수급비가 갑자기 줄어드는 일을 막으려면 가족끼리 미리 상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출 영수증을 꼭 보관하는 것입니다. 병원비, 장례비, 결혼 비용처럼 큰 지출이 있었다면 반드시 증빙 자료를 남기세요. 예를 들어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나갔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한 장이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정기적으로 본인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주민센터에 들러 제 상황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라고 확인하세요. 복지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자동차 기준이 완화된 것처럼 어느 순간 제도가 바뀌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박 어르신은 전세 보증금으로 약 8천만 원, 통장에 2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자녀로부터 매달 용돈도 받고 계셨지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셨지만 서울의 재산 공제 기준 안에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용돈은 정기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두려움 없이 제도가 주는 혜택을 꾸준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대 김 할머니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유족연금을 받게 되셨는데 이 금액 때문에 혹시 생계급여가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오셨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유족연금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된 나머지만 지급되는 방식이라 여전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정적으로 혜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80살 이 어르신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납부해 오던 보험을 최근 해약하시면서 꽤 큰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유하던 통장 예금과 전세금까지 합치니 전체 재산이 해당 지역의 공제 기준을 살짝 넘어가 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생계급여가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었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어르신께서 미리 주민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사전에 대비했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었던 사례였지요. 시골에 거주하시는 칠순 가까운 최할머니 이야기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난 채소를 이웃에게 조금씩 판매하시며 소소한 수입을 얻고 계셨는데 이것도 혹시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고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수급 자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한 점을 담당 공무원이 높게 평가해 추가 조정 없이 지원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면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이익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적은 금액 때문에 괜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몇십만 원 수준의 거래로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본인이 사는 지역의 재산 공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수입이나 자산에 큰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수급 혜택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돈을 옮겨 숨기거나 반복되는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행동 또는 무리한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만 불러옵니다. 특히 투자로 인해 자산 가치가 갑자기 커지면 그 순간 수급 기준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복지제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걱정 없이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직하게 활용하신다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담당자분들도 대부분 어르신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시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움을 드리려 하십니다. 앞으로도 저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